일단은 여기 필기한 거 자, 필기한 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질문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옛날 이 시험 치던 기준의 이과 학생들한테 유리했어요. 왜냐면 그 시절에 요즘은 수포자라는 얘기가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 왜냐면 대학을 갔는데 문과를 간다? 일단 상상하기 힘들고 물론 선생님 못 간대요 이러시면은 빨리 그거 고민해보세요. 예, 여기까지는 얘기할게요. 뭐 비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좀 안타까운 거고. 아무튼 그런데 이 질문 나왔는데 솔직히 이거 이과 애들한테는 그냥 뭐 이런 문제가 있어 하면서 존나 쉽게 풀었을 건데 문과 애들 중에 특히 막 수포자 뭐 예체능 도리들 문과 도리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풀어 이러면서 아예 그냥 손 놨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최대한 그러니까 지금 제 수강생이 희한하게 또 이과가 80%예요. 그래서 이과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보고 문과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과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과 학생들이라고 해서 국어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저도 이과였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물화생지 특과목 다 했었고 지구과 경시대도 나갔고 당연히 입상했고 지리 올림피아도 나가서 당연히 입상했고 그러니까 문이과 둘 다 난 경시대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서울대에서 주최하는 경시대가 딱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지역 예선 하다 이제 전국 이제 이렇게 하는 여튼 그런 걸 겪은 입장에서 봤을 때 국어라는 과목이 방법을 알면 문과하고 이과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과라고 한글 모르면 되나? 정보 처리 못하면 되나?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아마 문학과 기존의 문학의 교육 방법에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다시 일단 이 지문은 여러분 필기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락에서 데카르트 업적으로 주제가 세팅이 되면서 뭔가 나오는데 뭔가 되게 장황하게 얘기가 되지 크게 뭐 대단한 정보가 없어 보이긴 해. 그러면서 2단락에서는 좌표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3단락에서는 갑자기 원해방정식 설명을 하고요. 4단락으로 지문이 끝나. 그래서 제가 필기해드린 거 보면 알겠지만 진짜 간결한 지문이에요. 근데 뭐냐면 일단 이과 도리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필기 왼쪽에다 CF 컨퍼런스 해가지고 참고할 내용들 정리해 준 건데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이라는 표현은 아시죠?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안다고 전제하고 좀 설명을 하면 대수학은 알지브라 그래서 방정식의 이항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대수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수, 식 이런 게 대수학이에요. 그러면 기하학은 뭐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점선, 면, 삼각형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도 썰이 많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창시한 학파에서 나온 게 피타고라스 정리다. 또는 피타고라스란 학자가 만들었다. 근데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성질. A, B편의 제곱은 밑편 제곱 플러스 높이 제곱이다. 그런 거잖아. 즉 그건 기하학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절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0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인도에선가 겨우 발견되던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지금에는 당연히 정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고 뭐 정수가 있고 당연한 체계가 그 시절에는 그 자체를 증명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 옛날 사람들은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 기하학을 어떻게 썼냐면요. 말로 했어요. 말로. 이게 되게 불쌍히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식으로 기하학을 하질 못했어. 진짜로. 말로 하거나 예를 들면 뭐 유레카 이런 거 알죠? 그 밀도 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왕관을 물에 담가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실험적으로 했었어. 진짜. 즉 기하라는 개념을 수의 개념으로 바꿔 쓰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나옴으로써 기하학의 영역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지문은 그렇게 데카르트에 대한 찬양을 하는 지문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겠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이란 말을 아는 게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나야 뭐 학생들 수업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뭐 학생들 가르치는 직업이 아닌 이상이야.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평생 모르고 살아도 저는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출제됐다는 걸 전제하자면은 최소한 수능 날만큼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도 대학교 가면은 기본적인 뭐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거 다 배우고 수학도 배워요. 근데 뭐 대수학, 해석학, 기하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분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분류는 돼 있다고 전제하고 다시 1단락에서는 데카르트 업적에 대한 주제 세팅을 하고 나서 데카르트는 철학자기도 했으니까 되게 많은 업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학에서의 업적 핵심을 얘기하자면 뭐였냐면 기하학을 대수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해석 기하학의 영역을 열었다.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또 가봅시다. 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런 건 안 중요해. 아니, 이 사람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눈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가지고 글자를 읽을 줄 알면,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다 아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그럼 여태까지 나온 말은 결국 뭐냐면, 데카르트를 도입하기 위한 강조의 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제 도입을 토픽 세팅, TS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기억, 데카르트는 수학 분야에서도 불의 업적을 낳겠다, 불의 업적이다 별표. 그러니까 글의 주제는 데카르트가 남긴 업적이야. 그럼 그게 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연습 차원에서 기억의 데카르트 형용표 밑줄, 업적의 형용표 밑줄. 오케이. 글의 주제는 데카르트의 업적이구나.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라고. 방법소설의 부록인, 방법소설 이런 책도 1도 안 중요해. 눈만 있으면 찾는 정보야. 기하학에서 데카르트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좌표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여기다 빨간색으로 좌표 빼가지고 동그라미 빼가지고 옆에다 사향식이라고 적고요. 가로 열고 배경지식 스키마 라고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키마 많이 하는데 스키마 쉽게 얘기하면 배경지식이에요. 그냥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덧붙이는 거야. 자꾸 그게 아니라는 얘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니지 마시고.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쓰고 있을 거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말 쓰고 있는 거야. 기본적인 문화나 정보들 받아들이는 환경이 달라졌었고 내 경험이 달랐었고 따라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지 간에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정보를 인간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회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바탕 같은 것들이야. 그건 다 달라 당연히. 물론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죠. 지금 이 중에 학교 안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뭐 안 다녔다 하더라도 수능을 치기 위한 교육과정을 거치니까. 그런 공통적인 측면을 전제하고 내는 거야. 그러면 좌표를 모르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 선생님 저는 예체능 돌이라서, 선생님 저는 평생 피겨만 타서. 오케이. 물리픽 금메달 따오면은 고려대 입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면 하나 가능한 거지. 나 같은 애들은 내가 백년 피겨 탄다고 내가 서울대 가겠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반적인 학생들 기준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좌표를 다 배웠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좌표라는 개념을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만들었구나. 이 정도만 잡으면 돼요. 네 번째 줄. 파란색으로 다시. 이 개념 셈은 해석 기하학의 토대를 바꾸어 놓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수학하고 기하학 연결하는 게 해석 기하야. 이제 함수 어려운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함수가 어려운 이유도 이거예요. 사실은 대수학하고 기하학을 연결해 놓는 게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일단 넘어갈게. 해석 기하학의 토대를 놓았고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다 해도 별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적이 대단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업적이 뭐냐라고 초점 두고 읽으면 이 업적은 뭐였던 거예요? 해석 기하학에다 현관표 밑줄. 맞죠? 해석 기하학의 토대를 놨으니까 해석 기하학이 얘 업적에서 나온 거잖아. 현관펜을 쳐도 여기다 초점 두고 데카르트 업적인데 해석 기하학 토대구나. 끝. 자, 수학자 랑그랑주 뭐라고 얘기인지 봅시다. 이에 대해 세모. 기하학과 대수학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내가 아까 설명했었죠. 기하학, 대수학 두 학문의 발전이 느렸고 적용범위 한정되어 있었는데 한정되어 있어야 다 P. 그러나 세모 들동마대와 함께 가면서 신선하려고 주고받은 완벽을 향해 빠른 발걸음 옮기고 있다라고 묘사했다. 그럼 누가 이걸 해줬어? 데카르트라고. 그럼 거꾸로 데카르트 업적에다 S라고 쓰고 기하학과 대수학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를 데카르트의 업적, 해석기하학 토대로 해결을 한 거죠. 사실. 그럼 결국 글의 주제는 데카르트의 업적, 해석기하학 엄청나네요. 쩝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라고요. 데카르트의 업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펜으로 2단락 첫 줄 데카르트 업적이라고 다시 한번 딱 세팅을 하잖아.
보여? 2달러 앞에다가 TSHP 토픽이 세팅된 하플라이스. 자꾸 국어 시간에 영어 써서 죄송한데 왠지 또 있어 보이고. 다시 토픽 세팅되는 하플라이스. 항상 1달러, 2달러 넘어가는 이 부분. 역시나 글의 주제 1달러의 세팅은 데카르트의 업적, 데카르트의 업적으로 주제 세팅 보이죠? 직교하는 직선들이 만드는 좌표계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른다. 현관표 있죠. 오, 우리가 중1 때 배웠었던 직교 좌표가 데카르트 좌표구나. 통상적으로 세모 치시고요. 파란색으로. 이 좌표계는 2에다 세모 치시고요. 가로축은 X, 세로축은 Y. 이거 모르냐고 중학교 1학년 때 뒤지게 했는데 진짜 1000번은 그랬겠습니다. 그 맨날 중학교 때 그래서 선생님 모눈종이 가져오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맨날 거기다 오목 두고 있고. 저희 때만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 줄. 이것을 세모 치시고. 3차원을 확장하려면 봐봐. 우리가 배웠던 건 좌표 평면인데 얘네는 기하 벡터로 가버렸어. 어쨌든 이것은 앞에다 씁시다. 좌표 평면. 3차원에다가 공간좌표. 여기로 확장을 했네. 그래서 G축을 세우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갑자기 파리 얘기를 하는 거는 예시죠. 예시라고 써요. 파리를. 그러니까 파리를 예시로 설명을 했다는 거야. 파리가 지금 어디에 있지? 공간좌표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동쪽으로 세 블록, 북쪽으로 두 블록 가시오. 데카르트 좌표계, 평면 좌표계에 대한 예시인 거죠. 여기도 예시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파리 예시는 공간좌표 예시였고, 동쪽으로 세 블록, 북쪽으로 두 블록은 좌표 평면에서의 예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별 내용이 진짜 없어. 읽으면 알겠지만. 이건 진짜 초등학교 1학년들, 잼민이들 데리고 읽어보라고 해도 애들이 읽을 거야. 진짜 별 내용 없어. 초등학교 1학년 무리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어떻습니까? 바로 이해할걸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좌표 평면 때문에. 자, 그래놓고 역시나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예 수학 그래프를 때려박아 놨잖아.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아까 풀었었던 귀의 소리 기억나죠? X축이 뭐였어요? 헤르츠. 진동수였다고. 근데 그거를 시간으로 읽어버리면은 애들이 1번부터 틀리는 거야.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라고 해서 자꾸 줄구를 처리하는 게 국어다. 문과 과목이다. 아, 제발 이 착각 좀 그만. 그럼 이과는 뭐 국어, 영어도 못해도 되냐? 아예 말을 못해도 되는 게 이과야? 그건 절대 아니잖아. 2달러 보세요. 데카르트의 발견은 좌표계를, 자, 황금펜 밑줄. 데카르트의 발견으로 주제가 이어지면서 좌표를 이용하여 모든 기하 형태의 수를 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도 파란색 밑줄 칠게요. 좌표에다 밑줄 치시고요. 모든 기하 형태를 밑줄 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밑줄.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옆에 그래프도 있고 주제 흐름상도 알아.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3단락 첫 줄이 중요해서 우리가 밑줄을 쳤거든.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볼게. 옆에다가 왼쪽에다가 동그라미 1. 전체 흐름. 일단 전체 주제 흐름에서 봤을 때 데카르트의 업적, 데카르트의 업적, 그건 좌표 평면의 발견으로 왔으니까 여기 주제 중요하다는 거 보였어. 두 번째, 단계성이라고 적으세요. 이거 나중에 제가 개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글이라는 게 초반에, 중반에, 마지막에 쓰여야 될 내용들이 있어. 초반에선 소제도입, 주제도입, 마지막에서는 요약 정리. 이런 식으로 단계별 역할이 있는데 보통은 한 문단에서도 첫 문장, 끝 문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동그라미 3 해가지고 미시 구조라고 쓰시고요. 가로 열고 신텍스라고 적으세요. 신텍스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장 구조라 그랬어. 자, 단어만 가지고 절대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단어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의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와는 별개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데카르트, 이용, 좌표. 그럼 데카르트가 좌표를 이용했다는 얘기인가? 발견, 형태, 수, 집합, 기하, 다. 단어만 나열하고 뒤섞어버리면 의미가 전혀 전달이 안 돼요. 그럼 그 단어들이 어떤 구조로서, 어떤 문장 구조로서 엮여 있느냐, 구조로 설계되어 있느냐 그 의미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빨간색 펜 들고요. 이게 원래 영어에서 하는 신텍스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원래 이걸 좀 하고 오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 창피하지만 옛날 제 수업을 올려드릴 거예요. 참고하셔가지고 국어에다가 적용해봤으면 좋겠는데, 잘 보세요. 주어는 데카르트의 발견이에요. 데카르트 발견에다가
괄호로 묶어서 주어 s라고 적으세요. 자, 목적어, 좌표를, 목적어, 어브직, 영문자 o라고 적으시고, 이용하다 서술어 v, 동사에서는 verb, 동사죠. 발견은 좌표를 이용했죠. 오케이? 하여에다 세모치세요, 그러면 좌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 거잖아. 맞죠? 하여 앞에다 C, 뒤에다가 E. C는 cause, 원인. 즉, 하여 앞에 걸 통해서 하여 뒤에 거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기하학의 형태를 묶어서 다시 목적어 O. 즉, 일부 기하학도 아니야. 기하학의 영역의 모든 거를 다 뭐로 표현할 수 있어? 수의 집합으로. 부사 AD. 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낸다 서술어 V, 수 있다 서술어 V. 끝났죠.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데카르트의 발견은 좌표 이용을 통해서 모든 기하학을 수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구나.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복잡하잖아.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이렇게 문장 구조를 빡시게 잡아보면요. 의미가 딱 털려요. 근데 이거는 국어보단 영어가 더 쉬워. 왜냐하면 영어는 일단 조사가 없어.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사는 딱 부사야.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문장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되게 공식적으로 명확해요. 국어는 조사 다 떼도 돼. 그래도 의미는 통해. 어순 다 갖고도 의미는 통해. 그러니까 약간 되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개판으로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 언어의 특성이니까. 국어 개판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알죠, 자꾸. 자, 다시. 그럼 뭐냐? 영어가 좀 더 이런 자세를 좀 효율적으로 잡기에 유용한 도구인 거고, 그걸 이용해서 국어에 연결지면 좀 의미가 되게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업 시간 중에서도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수업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왜 기본으로 안 깔았냐면, 생각을 해봐. 문장 단위 의미 처리는 잼민이 때 하는 거야. 이미 초딩 때 끝난 거예요. 중학교 때 영어하면서 한 번 더 끝났어. 이걸 왜 고3 수업에서 해? 라고 생각을 했으나, 코로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할 거예요. 다만 이거 길게 하고 있으면은 계속 머무른다는 거 아시죠? 따라서 이런 거는 금방금방 진짜 1시간 만에 처리할 거라서, 차라리 그럴 거면 영어 공부랑 같이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예 영어로 먼저 잡고 국어에다가 끄집어 오는 형태로 제가 설계를 했으니까, 좀 이런 수준에서 의미가 잘 처리 안 된 학생들은 이걸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파란색으로 이제 거시적으로 갑니다. 자, 데카르트 발견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나 좀 이해 좀 시켜줘봐. 네 번째 줄 가령에다 세모 옆에다 씁시다. 예시 이해. 예시로 원리 이해라고 써요. 예시로 원리 이해 시키고 싶은 거야. 좌표 평면의 원점에서 오만큼 떨어져 있는 고유수학이잖아. 원의 방정식. 맞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5제곱.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문과돌이들한테는, 또는 예체능돌이들한테는, 선생님 저는 수학 포기자한테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야, 고1 때 원의 방정식만 1시간 배웠어. 안 배웠냐? 최소 30분은 배웠을걸? 야, 그걸 지금 10분 안에 풀어야 되니 한지문에서 설명을 다 해준다고? 근데 알아먹는다고? 그걸 옆에서 누가 과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날 읽고 이해한다고? 이건 뭐 천재 낮죠, 이건 천재지 뭐. 천재인데 걔는 예체능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야, 고유수학 알지? 하고 낸다고 나는 봐.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그냥 글 이거 한 달날 딱 읽고 좌표평면 보고 바로 이해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 있으면 진짜 나 데리고 와봐요, 진짜. 내 서울대 다니면서, 나 서울대도 때 오래 다녔어요.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학생들 가르치거나 사업하면서 다녀가지고 2008년에 입학해서 2018년에 졸업했어. 학사를 이제.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우리 엄마가 너무 신나는 거야, 이제. 내 졸업식 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서울대 졸업식에 온 모든 사람 중에 우리 엄마가 제일 신났어. 왜냐면, 드디어 졸업을 하잖아, 씨발. 10년 만에. 그래갖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좀 창피하니까 엄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엄마 너무 신나가지고, 막, 모든 사진사 와가지고, 막, 사진도 비싸요. 다 찍고 사진. 알았어. 오늘 엄마 기분 내는 날이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 여러분 졸업사진 보면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학기복 같은 거. 색깔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면, 학사가 파란색인가 그럴까, 서울대는. 학교마다 다른가? 잘 모르겠나. 서울대가 학사가 파란색이고, 석사, 박사는 솔직히 관심도 없고, 몰라. 근데, 딱 갔는데, 옷을 대여해주는 곳에 딱 갔더니, 아이고, 석사님이세요? 박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될까? 박사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직 학사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10년 동안 다니다 보면은 별의별 애들을 다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전공도 뭐 국어교육뿐만 아니라 뭐 진짜 깝친다고 수학교육도 해보고 경영대 수업도 들어보고 공대 수업도 들어보고 콩공 수업도 들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똑똑한 애들도 보이고 솔직히 서울대인데 멍청한 애들은 없지. 일단 서울대에 입학했는데 왜 저 새끼는 저렇게 덜 떨어졌을까는 당연히 없어요. 애들은 다 똑똑해 기본적으로. 근데 뭐냐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 영화를 보거나 하면 야 쟤는 미쳤다 이런 천재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인정하는 천재 중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애들 중에 한 명이 GD 같으신 분들. 그냥 GD는 딱 미안해 GD도 옛날 사람이긴 한데 GD를 딱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자기 거를 표현하는데 되게 천재적이고 독보적이다. 또는 요즘 영화 중에 크루엘라라는 영화 있어. 여자애들 아마 좋아할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진짜 천재야. 또 누가 있을까? 스티브 잡스도 당연히 천재지. 봐봐요. 다 앱등이야 나 지금. 그래서 보면은 그런 수준의 천재들이 그렇다고 서울대에 또 흔하진 않아. 다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정도의 천재를 10년을 봤잖아요. 걔네한테 한 달러 준다고 이해한다? 1년에 100명도 안 될걸요? 서울대가 1년에 2,000명을 뽑고 여러분 의대가 한 3, 4,000명 뽑히는데 6,000명이라고 칩시다. 6,000명이 이거 이해하는 사람 100명도 안 돼요. 그럼 국어시험에서 이걸 이렇게 낸 이유는 뭐겠어? 아예 노베이스에서 이해하라고 낸 게 아니라 너희 고1 수학 때 배웠지? 정도의 느낌이라고 난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수학 수업을 30분 동안 설명하도록 하면 할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빡세게 딱 쓸 거예요. 기출 전제 EBS 연계 학습. 그러니까 이미 기출된 내용과 EBS는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낸다. 이걸 전제하는 수밖에 없어. 맞잖아. 올해 방정식 한 달러 가지고 도대체 누가 설명할 건데? 이거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오셔도 못 풀어 이거. 뭐 설명이 안 돼 이거. 다시. 그래서 좌표평면을 왜 얘기했을까? 자 마지막 달라고 가볼게요. 파란색으로. 전통적으로 세모. 도형을 다루는 수학은 기하학이었는데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은 자명한 명제인 공리에서 출발하여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괄호로 묶을게요. 두 번째 단어 도형을부터 발견해 가는까지 묶어서 연역작 방법이었어요. 연역작 방법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은 연역작 방법이에요. 연역법은 제가 이번에 단톡방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학생이 뭐를 질문을 했어 나한테. 근데 제가 연역법으로 딱 답을 해준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결론은 당연히 뭐야? A는 C다. 이런 게 연역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공리들을 가지고 만들었고 수학으로도 표현을 못했어. 그러니까 수식으로 표현을 못했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세모, 이러한 방법 세모, 도형을 다루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다 에다가 P. 이 상황에서 세모, 좌표 개념 도입에다가 S. 그쵸? 그럼 사실상 정보가 내가 아까 여러분한테 구조도 잡아드렸던 그 수준? 없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걸까? 문제를 잘 풀어보라는 의도밖에 없어 그냥.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21. 유클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어떤 자료의 좌표를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좌표가 글의 주제라고 생각을 원리에 딱 맞는 거잖아. 1번 선지 좌표에다 박스 치고 주제 이해 하면 1번 선지 판단되죠. 이걸 발췌독하는 것도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 선지 좌표평면이 원은 방정식 표현할 수 있다. 3달러 주제잖아. 박스는 주제라고 적자. 아니 이걸 뭐 발췌독 해야 되면 뭐 그건 3번 선지 좌표 개념은 아니 뭘 다 덮어놨잖아. 봐봐 좌표 개념은 뭐야? 데카르트 대라고 써주시고 고대 그리스는 구분이 돼 있었잖아. 구분 지어주시고 고대 그리스 기하학에다 P 좌표 개념에다 S. 고대 그리스 기하학의 한계를 데카르트 좌표계로 해결하는 거잖아. PS 구조인데 두 개를 엮어놨죠. 이런 식으로 오답을 유도하는 거거든. 빨간색 펜으로 21번 3번 선지 밑으로 빼가지고 써놓으세요. 오답 설계.
그러니까 오답을 설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설계한 방법은 첫 번째, 내용을 섞는 거예요. 내용 섞기. 두 번째는 뭐냐면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구조 바꾸기. 그래서 기하 P, 좌표 개념 S인데 이상한 구조를 넣어놨고, 내용도 좌표 개념이 기하학의 문제를 해결한 거니까 사실 두 개는 구분되는 개념이거나 문제를 해결했다고 가야 되는 건데, 기하학에서 좌표 개념이 있다 포함돼 버렸다. 둘의 관계를 섞어놨고 내용도 섞어놨죠.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는 물론 이제 세부내용 발췌독이긴 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다 물음표인데 사실은 이거 수학 좀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다 알고 있죠. 아니냐? 중3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해요. 이과돌이 다 이과돌이 아니야, 너? 그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워. 그게 그대로 원의 방정식으로 가는 거거든. 수학 시간 아니니까 이거만 설명하고. 5번, 어떤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좌표 평면을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 뭐 어떻게 하지? 있었나? 그러지 말고 봐봐. 주제 구조 잡아봐. 정답 몇 번이었어 이미? 3번. 맞죠? 좌표 개념은 누가 갖고 온 거야? 데카르트. 주제가. 3번이지. 그러니까 이걸 일치로 풀어버리고 꼬아버리잖아. 답이 없네 이러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착각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주제는 데카르트 좌표 개념. 고대 그리스 기하학의 문제 한 개를 해결했구나. 이렇게 잡으면 정답성분 명확한데. 자꾸 발췌도로 가잖아요. 미국으로 빠집니다. 자, 4번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22번 문제 볼게요. 기억의 근거. 그냥 업적이 뛰어났기 때문 아니야? 기억에다가 주제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아마 주제에 대한 상술된 내용일 것 같은데, 1번 선지. 방정식 해법을 수학의 독립된 분야로 발견시켰다. 이게 아니라, 잡아. 1번 선지가 뭐가 틀렸는지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야. 좌표 도입으로 써. 주제 땡땡. 좌표 도입으로 기하학을 대수학을 통해 해결. 맞죠? 좌표 개념 도입해서 기하학을 대수학을 통해 해결했잖아. 공교롭게도 우리가 3단락 첫 줄에 빨간색으로 구조 잡은 내용이 그대로 주제 그대로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룬 거잖아요. 형광펜으로 3단락 첫 줄에 빨간색으로 우리가 구조 잡은 내용을 22번의 주제라고 쓴 거에 엮여주세요. 필기 좀 따라오기 힘든 학생들 위해서 제가 이거는 캡처하고 또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자, 1번 선지. 그럼 뭔가 이건 딴소리야. 일단 물음표하고 넘어가요. 2번 선지. 도형 간의 논리적 관계. 잘 봐. 연역법이 논리적 방법인 거잖아. 맞죠? 도형은 바꿔야면 기하잖아. 도형 위에다가 기하라고 적으시고요. 논리적 관계에다 연역이라고 쓰시고요. 이거는 땡땡 옆에다 써. 4단락 전통 그리스. 그리스에서 했던 방법인 거잖아. 당연히 아니고. 4번 선지. 정확한 주제죠. 기하학을 대수학을 통해 해결. 봐봐. 의도 보이죠? 기하학적 문제에다 P, 대수학 방법에다 S, 기하학적 문제 밑줄 빼서 밑에다 써요. 박스 4, 전통, 그리스. 대수학 방법 밑줄 밑으로 빼요. 데카르트, 좌표. 정확하게 그릴 주제 세팅해서 4번 선지 세팅한 거 보죠. 그러면요. 솔직히 23번 같은 거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말고가 없어. 맞죠? 그냥 뭐야? 좌표 읽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간좌표라는 게 솔직히 중1 때 배우는 좌표평면만 배워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지금 북쪽으로 있고 서쪽으로 있고 높이도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봐봐.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야, 1층, 2층, 3층, 4층이 될 때마다 앞자리 수가 바뀌어. 보이죠? 그래서 파란색 형광펜이나 펜 같은 걸로 자, 1 옆에다 1이라고 쓰고 1층이라고 써줄게요. 그림. 그러니까 지금 그림 딱 보면 111 있고 121 있잖아. 맨 아래쪽에. 얘네가 1층인 거야. 그 위에 뭐가 있어? 211이죠. 나머지 1111 똑같은데 앞에가 다르다는가? 봐봐.
얘는 지금 층이 달라졌잖아, 두 개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림 보면?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얘는 이 옆에다가 2라고 쓰고 2층이라고 적어주세요. 쉽네, 그럼. 312, 321, 3층이라고 적어주세요. 42, 4층이라고 적어주세요. 보나마나 A는 5층이겠지. 그럼 A는 뭐로 시작하겠어? 5로 시작하겠지. 맞죠? 그런 거겠지. 그래서 보기를 보면 그림 같은 31개 사무실에 야 31개를 언제 살래? 그런 문제가 아니란 거 알잖아. 좌표계를 활용하여 호수 지정하는데 먼저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고 5층의 5점을 원점으로 삼고 자 북쪽을 K 그러니까 K축을 위쪽 L축은 북쪽 뭔 소리야? L축이 북쪽 M축은 서쪽 K축은 층을 얘기하는 거네. 여기 밑줄 칩시다. 그러면 다시 K축 땡땡 층. 그럼 봐봐. K가 좌표에 맨 처음에 오는 거죠. 우리 예상대로 1층, 2층, 3층, 4층, 5층 세 자리 숫자 중에 제일 앞자리에 오는 게 층이야. 그 다음에 L과 M인데 L축은 북쪽. 그러네. 그러니까 111은 한 칸밖에 안 갔으니까 111인데 121은 북쪽으로 한 칸 더 갔으니까 가운데 자리가 2로 바뀌었잖아요. 됐어? 그러면 좌표 L 밑에다가 북이라고 써주시고 M 밑에다가 서라고 써주시면 끝났죠. 그러니까 K는 층을 얘기하는 거고 L은 북쪽으로 몇 칸이냐 M은 서쪽으로 몇 칸 갔냐.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예체능돌이고 문과돌이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어. 물론 이과돌이들은 설명 안 해도 알아먹었지. 자 그럼 봅시다. 1번 선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럼 봐봐. 보기의 첫 줄에 나왔는데요. 그림 같은 건물에 있는 31개 사무실에 데카르트 좌표계에다 C, 호수 지정에다가 E. 굳이 이제 구조를 잡아주자면 1번 선지도. 세 번째 줄.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에다 C. 그걸 통해서 데카르트 좌표계 쓸 수 있었던 거니까 1번 선지. 건물이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에다 C, 데카르트 좌표계 활용에다 E. C 인가구조 잡아주시고. 2번 선지. K축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니 층이 100의 자릿수가 되었군. 우리가 확인한 정보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2번 선 옆에다 써요. 그림 이해, 원리 이해 해야 판단이 되는 거지. 발췌독하면 힘듭니다. 3번 원점으로부터 사무실까지 거리에 따라 사무실 호수가 경영해지는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맞죠? 왜? 이유 아는 사람. 빨간색 옆에다 써. 지문 내용과 상충이라고 써. 왜냐면 지문 내용이 거리에 따라서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는 봐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요. 보기도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 각 사무실의 8개 꼭지점 중 원점에서 가장 먼 꼭지점의 좌표? 야, 그럼 거리에 따라 호수 정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독할 수가 있다고요. 다시 봐봐. 빨간색으로 그럼 밑줄 쳐볼게. 보기의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밑줄 쳐봐요. 각 사무실 8개의 꼭지점 중 원점에서 가장 먼 꼭지점 밑줄 호수로 정한다. 좌표다 밑줄. 그래서 3부 선지로 그 빨간색 밑줄을 연결해 주시면 보이시겠지만 원점에서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야 로 잘못 읽는 애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내용이나 지문 내용과 뭔가 선지가 상충이 되거나 뭔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옆에다 써요. 오답 해결. 박스 1. 문장 구조 잡기. 의미 명확.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잡고 나면 의미가 명확해져요. 이렇게 해결하거나 훨씬 더 쉬운 방법은 오답 해결 2. 이거는 우리 평소 연습을 하면 자연스레 처리가 되는 건데 주제 구조라고 써요. 주제 플러스 구조. 그리고 원리 이해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여기가 거리에 따라 결정이 된다기보다는 각 축에서 몇 번째 있냐 이런 거 같거든. 일단 모르겠으니까 3번 물음표하고 4번으로. 자, 4번 선지.
A 사무실 꼭지점 중 원점에서 가장 먼 꼭지점의 좌표? 잠깐만. 그림을 봐봐. 자, 얘는 일단 북쪽으로든 서쪽으로든 제일 많이 떨어진 게 3이에요. 그럼 뒷자리가 3,3일 거야. 그러면 층이 제일 높은 놈인데 3,3이면 제일 먼저 떨어진 놈이에요. 결국 A의 층을 구하면 되겠구나. A의 호실을 구하면 되겠구나. 533이겠죠? 맞네, 533. 4번 옆에다 씁시다. 그림 2에 플러스 원리 적용. 자, 그러면 이제 4번 선지. 벽면이 맞닿아 있다. 그럼 보면 알겠지만 벽면 맞닿은 애들 예를 들어 보세요. 111, 211. 벽면 맞닿아 있고 층만 하나 다르니까 100의 자리만 다르죠. 111, 121. 역시 맞닿아 있으니까 1층인 것 100의 자리 1. 그리고 서쪽으로는 한 칸밖에 안 가 있으니까 마지막 자리 1. 근데 북쪽으로는 하나는 1만큼 하나는 2만큼 없으니까 그 차이구나. 아, 다 붙어 있으면은 하나만 차이가 있겠구나. 역시 밑에다 그림이 플러스 원리 적용.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도 자체가 뭐냐? 발췌도로 풀게끔 낸 게 아니라 구조나 원리 이해를 하면 선지 판단이 되게끔 낸 거야. 즉 쉽게 얘기할게. 야, 좌표 계산해봐. 좌표 써봐. 근데 이 좌표 쓰는 게 어려워요. 중1 때 한 건데. 중1 때 정비례 반비례 함수하면서 우리 좌표 처리한 건데. 밑에다 적으세요. 출제 의도. 중1 수준의 좌표 점찍기예요. 이거라고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일치 발췌도로 풀었을 때 3번 같은 게 봐. 일부 내용을 가지고 와버리면 맞는 것 같은 데가 돼버리는 건데 주제를 생각하면 원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축이죠, 축. 축에 따라 다른 거잖아, 사실. 자, 그럼 봐봐. 3번 선지. 원점으로부터 사무실까지 거리에 따라 세모 치시고 거리에다 C, 호수에다 E. 그리고 밑줄. 원점으로부터 사무실까지. 자, 봐. 거리에 따라 호수가 결정이 돼, 정확하게. 원점에서 사무실까지 거리에 따라 호수가 결정이 돼? 라고 얘기해버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봐봐. 3번 선지는 원점으로부터 사무실까지 거리에 따라 호수가 결정된다고 얘기한 거야.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은 반려 하나만 들어도 되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림 딱 보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1층의 서쪽 끝에 있는 거랑 1층의 북쪽 끝에 있는 애가 거리는 같아. 원점에서. 근데 호수가 다르잖아. 맞죠? 1층의 서쪽 끝에 있는 애랑 1층의 북쪽 끝에 있는 애 봐봐. 거리는 어쨌든 얘도 세 칸 세 칸으로 같아요. 근데 호실은 다르잖아. 즉 거리 플러스 축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빨간색으로 3번 선지. 거리 C1 플러스 C2 땡땡 축. 그거에 따라서 수가 결정이 되는 거구나. 정답 3번인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했어야 답이 나오는 거지. 발췌도로 해버리잖아요. 거리에 따라 결정되네. 내용이 있으니까 일치로 풀어서 3번 괜찮은데 답 없네? 몇 번이지? 아니, 누가 일치로 풀래? 재민이 때 눈으로 풀고 일치로 푸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고2상. 그러면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라고 한 거라고. 원리 적용한 거라고. 아, 거리에다가 축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호수가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낚았구나. 아, 주제 구조를 잡아야 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해결 첫 번째. 내용 일치로 풀려고 하면 박스 1번 문장 구조 잡아서 문장 단위 의미를 파악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윗길이 어디냐면 주제 구조 잡아 원리 이해 적용이라고. 잘 보이셨을 거고 이게 네. 일단 제 캡처 오늘 수업 이 내용 캡처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영상도 최대한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드린다든지 해가지고 공유해드리겠습니다.